저는 한미선입니다. 올해 68비죠. 30년을 국밥 끓여 살았는데 재개발이라는 게 와서 가게를 잃었어요. 연금도 없고 남편도 떠났으니 혼자 살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번 달 수도요금을 못 내서 물까지 끊겼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데 자존심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자존심도 소용없더군요. 결국 아들 도윤이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분양 아파트 앞에 서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제가 평생 살던 시장 골목과는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가방에는 페인 국자 하나와 레시피 공책만 들어 있었죠. 현관벨을 누르니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파티라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할인이 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싸늘했어요.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목소리부터 차갑더라고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치킨이며 피자며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인지 몇 명이 앉아서 떠들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소파에 앉아서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엄마 왔다. 그제서야 도윤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친구들 왔는데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연락할 핸드폰도 요금 밀려서 끊겼는데 뭘 어떻게 연락을 해요. 할인이 제 가방을 힐끔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관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도 살기 바빠서요.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기분이었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할인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제 등 뒤에서 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더욱 비참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낡은 옷, 초라한 가방. 이게 30년 동네 사람들 배불려 살아온 제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치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름 냄새와 양념 냄새가 뒤섞여서 더 배가 고팠어요. 제가 평생 끓인 국밥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국밥은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냄새예요. 아파트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어서 국자를 꺼내봤어요. 손잡이에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미음시옷 2000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2002년 겨울에 제가 직접 새긴 거예요. 그날 굶주린 청년 하나에게 공짜 국밥을 줬거든요. 밥 한 숟가락이면 살 수 있는 밤이었는데 중얼거렸더니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더라고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끓인 국물처럼 따뜻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갚지 못한 빚이 있으니까요. 그 청년에게 받은 고마움을 갚아야 했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헬멧을 쓴 배달 청년이었습니다. 27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손사래를 쳤지만 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청년이 가방에서 컵라면을 꺼냈어요. 뜨거운 물도 함께 준비되어 있었죠. 드세요. 사람은 따뜻한 국물이 살려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말이었거든요. 국물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요. 고맙구나. 그런데 내가 먹을 거 아니냐? 저는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할머니가 드세요. 라면을 받아들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모금을 떠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맛있어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였죠. 누군가 제게 따뜻한 걸 건네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서 사세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시장에서 국밥집을 했었어. 지금은 글쎄 어디가 내 집인지도 모르겠네. 국밥집이요? 어떤 국밥이요? 뭐 별거 있나? 뼈 우려서 끓이고 파 썰어 넣고. 그런데 맛있다고들 했어. 청년이 눈을 반짝였어요. 저도 국밥 좋아해요. 특히 추운 날엔 최고죠. 그렇지. 국밥은 배만 부르게 하는 게 아니야. 마음도 따뜻하게 해줘. 라면을 다 먹고 나니까 몸이 좀 나아졌습니다. 청년의 헬멧을 자세히 봤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푸드뱅크 서포터라고 써 있었죠. 너 푸드뱅크 일도 하니? 네, 틈나면 봉사 나가요. 어려운 분들한테 음식 나눠드리는 일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청년도 저처럼 밥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박우재예요. 할머니는요? 한미선이야. 우재가 명함을 하나 꺼냈어요. 연락할 때가 필요하시면 여기로 전화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싶어요. 명함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요. 죽으면 안 되겠다고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우재야, 고맙다. 천만에요. 할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우재가 배달을 하러 떠났어요.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살아야지. 그래야 갚지. 복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당당하게 서겠다는 마음이었죠. 가방에서 레시피 공책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써온 공책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서 누렇게 변했지만 제 보물이었어요. 이 공책 안에 제가 배운 모든 게 들어 있었거든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10월 15일 첫 장사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때가 좋았죠. 남편도 건강했고 도윤이도 어렸고 하루하루 국밥 끓이는 게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건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국물이 끓고 있었거든요. 우재가 준 라면 한 그릇이 제게 새 출발의 힘을 줬어요. 미선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희망은 생겼어요. 제가 다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물을 끓여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그날 밤은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한결 나았어요. 샤워도 하고 말끔히 정리했죠. 그런데 찜질방 휴게실에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TV에서 골목의 미식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유명한 셰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윤태성이라는 분이었죠. 잘생긴 중년 남자였어요. 제 요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계세요. 태성이 카메라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2002년 겨울 저는 22살이었어요. 요리학원을 그만두고 집에서도 쫓겨나서 거리를 헤맸죠. 3일을 굶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002년 겨울이라고 했어요. 그때 한시장 아주머니가 저에게 국밥 한 그릇을 주셨어요. 돈도 안 받고 그냥 주셨죠. 그 국밥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밥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음식이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깨달았거든요. 태성이 국자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손잡이가 패인 국자였어요. 제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국자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 요리의 출발점이거든요. 카메라가 국자를 클로즈업 했어요. 손잡이에 미음시옷 2000이라고 새겨진 게 보였습니다. 바로 제가 새긴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제 국자를 꺼내서 비교해 봤어요. 똑같았습니다. 그 청년이 태성이었구나 싶었죠. 지금도 그 아주머니를 찾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방송이 끝나고 연락처가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었습니다. 찜질방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PD실입니다. 저기 방금 방송에 나온 윤태성 씨 국자 얘기요. 아, 혹시 그 시장 아주머니 아세요? 제가 그 아주머니예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잠깐 후에 PD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요? 증명할 수 있나요? 국자가 있어요. 똑같은 거요. 그리고 그날 일도 기억해요. 잠깐만요. 셰프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태성아? 네. 누구세요? 미선이야. 한미선. 아주머니.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아주머니세요? 어디 계세요? 지금 바로 찾아뵐게요. 주소를 알려줬더니 1시간도 안 되어서 태성이 찾아왔어요. 23년 전보다 듬직해졌지만 눈빛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아주머니세요? 태성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맞아. 넌 그때 그 청년이고.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태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따라서 울었어요. 그래서 너 요리사가 됐구나. 네, 그날 아주머니 국밥을 먹으면서 결심했어요. 저도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들겠다고요. 태성이 제 국자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똑같네요. 아주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글쎄, 이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지내고 있어. 같이 일하시죠. 뭐? 아주머니 레시피로 사업을 해요. 사회적 기업으로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는 일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온 일이었어요. 정말로? 네, 정말요. 아주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줘요. 태성이 레시피 공책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이거 보물이에요. 진짜 보물. 23년 만에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제게 다시 손을 내밀어 주다니요. 그럼 시작해볼까? 네, 아주머니. 함께 시작해요. 태성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 몸부터 추스려야 했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력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트레이너 선생님 모셔올게요. 무슨 트레이너? 내가 뭔 운동을 해? 체력이 있어야 주방에서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위생교육도 받으셔야 하고요. 태성 말이 맞았어요. 예전처럼 혼자 하는 장사가 아니었으니까요. 트레이너는 생각보다 좋은 분이었습니다. 나이를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가르쳐 줬어요. 처음엔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위생교육도 받았어요. 손 씻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식재료 보관법까지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대충 해도 됐는데 지금은 까다로워졌더라고요. 하지만 배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아주머니, 원가 계산 좀 가르쳐 드릴게요. 태성이 컴퓨터를 가져왔어요.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콩나물이 얼마, 파가 얼마 이런 걸 다 계산해야 하더라고요. 복잡하네. 처음엔 그래요. 나중엔 익숙해져요. 브랜딩 공부도 했어요. 가게 이름부터 메뉴 구성까지 모든 걸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미선국밥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컨셉을 좀 더 해야죠. 무슨 컨셉? 사회적 기업이니까 나눔의 개념을 넣어야 해요. 무료 공깃밥이나 추가 국물 서비스 같은 거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했고요. 우재도 합류했습니다. 그 청년이 주방 보조를 자원해서 나온 거예요. 할머니,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너 배달 일은 어떻게 해? 오전에만 하고 오후엔 여기서 일할게요. 요리 배우고 싶었거든요. 우재가 있으니까 더 든든했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청년이었거든요.
드디어 첫 테스트 날이 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주방과 홀을 갖춘 곳이었어요. 태성이 구해준 곳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준비됐어요? 준비야 늘 되어 있지. 큰 솥에 뼈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국밥을 끓이는 거였어요. 냄새가 예술이네요. 우재가 감탄했어요. 냄새로 반은 먹는 거야.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료 공깃밥 서비스를 알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첫 손님은 70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성껏 끓인 국밥을 내놨어요. 할아버지가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국밥 맛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공깃밥 더 드릴까요? 그럼 고맙지. 밥을 더 가져다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남김없이 다 드셨습니다.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셔서 제가 고마워요. 그날 하루 종일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시는 거였죠. 영수증 뒷면에는 푸드뱅크 QR코드를 넣었어요.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그걸로 연결될 수 있게 한 거였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하루를 보낸 것 같았거든요. 아주머니 오늘 어땠어요? 태성이 물었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요. 그래야지. 냄비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삶이 다시 끓기 시작했구나.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삶으로 말이에요. 저희가 새 출발을 하는 동안 도윤이와 하린이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들도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다만 제가 가는 길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말입니다. 하린이가 SNS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며 난리를 피웠어요. 비싼 유모차를 사서 인증샷을 찍고 명품 가방을 빌려서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랬더라고요. 여보, 이거 보세요. 팔로워가 1000명 넘었어요. 그게 돈이 돼? 당연하죠. 광고 하나만 받아도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도윤이도 거기에 혹해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명품 렌탈샵도 차렸어요. 사람들이 명품을 빌려 쓰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대세야. 사지 말고 빌려서 쓰는 거. 확실해? 확실하다니까. 투자금만 있으면 대박이야. 대출을 받았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어요. 가게 보증금에 상품 구입비까지 합치니까 억 단위가 넘어갔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할인이의 SNS도 조금씩 늘어나고 렌탈샵도 손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할인이의 콘텐츠는 뻔했어요. 맛집에 가서 사진 찍고, 카페에서 사진 찍고, 쇼핑에서 사진 찍고. 새로울 게 없었죠. 팔로워는 늘어나지 않고 광고 의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렌탈샵은 더 심각했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명품을 빌려 쓰지 않았거든요. 한번 빌려가면 다시 오지도 않고요. 게다가 관리가 어려웠어요. 가방 하나 더러워지면 큰일이었죠. 여보, 이번 달 매출이 얼마예요? 그게 좀 적어. 얼마나 적은데요? 100만 원도 안 돼. 할인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럼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요? 그게 문제야.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어요. 매출은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자가 200만 원이니 말이 안 되는 장사였죠. 할인이는 더 화려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돈을 더 썼어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방을 찍고 호텔 카페에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시원찮았어요. 왜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던데. 인플루언서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도윤이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회사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거든요.
렌탈샵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본업에 집중을 못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적자가 누적되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그것도 한계에 부딪혔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연락해 봐야겠어. 엄마한테요? 그분이 뭔 돈이 있다고요? 그래도 부탁은 해봐야지. 그제서야 제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주소도 몰랐습니다. 태성이가 구해준 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할인이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성격이 변한 거였죠. 이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뭘 어쨌다고? 엄마가 돈도 없으면서 왜 우리한테 왔어요? 그때 체면 구겨져서 이상한 일 벌인 거 아니에요? 도윤이도 거기에 동조했어요. 엄마가 좀 철없긴 했어. 둘이서 책임을 제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욕심을 부려서 벌인 일인데도 말이에요. 한편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가게가 잘 돼서 손님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단골이 되셔서 매일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미선이 아줌마, 오늘도 잘 부탁해. 네,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우재도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처음엔 파 썰기도 서툴렀는데 이제는 제법 도움이 됐습니다. 할머니, 오늘 김치찌개도 끓여볼까요? 그래, 해봐라. 태성이는 방송에도 나가서 저희 가게를 홍보해 줬어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엄마세요? 도윤이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어요. 도윤아?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 TV에서 봤어요. 엄마가 가게 하신다고. 아, 그래. 국밥집 다시 시작했어. 엄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뭔 일인가 싶었지만 아들이니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게로 와라. 아니에요. 다른 데서 만나요. 조용한 데서요. 왜 가게로 오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이 원한다면 들어줘야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도윤이랑 할인이가 함께 왔어요. 둘 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엄마,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사정을 알려줬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을 못 갚겠다는 거였죠. 얼마나 빚이 있는데? 2억 정도요. 깜짝 놀랐어요. 2억이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사업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엄마가 돈 좀 꿔주세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2억을 꿔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국밥집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무슨 돈이 있니? TV에서 보니까 잘 되던데요. 잘 된다고 돈 많은 줄 아냐? 할인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도와줘? 방송에 나가서 유명해지셨잖아요. 그걸로 뭔가 해보세요. 무책임한 소리였어요. 제가 유명해진 게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만남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하니까 둘이 언성을 높였어요. 엄마가 너무 매정해요. 매정하다고? 내가 매정하다고?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일의 책임을 제게 지우려는 게 서러웠습니다.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은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태성이가 가게에 긴 테이블을 준비해 줬어요. 6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었죠. 저는 상석에 앉았고 도윤이와 할인이가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탁이 뭐냐? 돈을 좀 꿔주세요. 아니면 보증을 서주시든가요. 내가 무슨 보증을 서줘? 엄마가 방송에 나와서 유명해지셨잖아요. 그걸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 명성을 담보로 돈을 빌리라는 소리였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인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그건 너희가 만든 빚이잖아.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제가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죠. 너희가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 기억나니? 내가 너희 집에 갔던 날 말이야. 도윤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너희는 뭘 했지? 치킨을 먹고 있었어. 파티를 하고 있었고.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할인이가 따져 물었어요. 상관 있지. 그날 밤 너희가 본 TV 채널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KQS였어. 그리고 치킨은 교촌치킨이었지. 양념 냄새가 특이했거든. 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울고 있을 때 너희는 친구들한테 내 얘기를 했어. 웃으면서 말이야. 그건 뭐야?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부끄러웠다고.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나는 그날 밤을 잊지 않았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도 기억해. 도윤이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엄마, 그때는 상황이. 상황? 무슨 상황이야? 너희 엄마가 찾아온 게 상황이야? 할인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도 너무 갑작스럽게 오셨잖아요. 갑작스럽게? 내가 언제 갑작스럽게 갔어? 배가 고파서 갔지. 물도 끊겨서 갔지.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너희는 그날 나를 짐으로 봤어. 부담으로 봤지. 가족으로 본 게 아니야. 엄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돈이 필요할 때만 가족이야? 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현금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돈이 전부야. 300만 원. 둘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주지 않을 거야. 왜요? 왜긴 왜야. 너희가 배워야 할 게 있거든. 제가 명함 3장을 꺼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고용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 여기 가서 도움받아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진짜 필요한 도움이야. 돈이 아니라. 할인이가 화를 냈어요. 이딴 거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돈으로는 해결 안 돼. 너희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거든. 그럼 뭔데요? 생각의 문제야. 너희는 책임질 줄 모르잖아. 제가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어요. 국밥 2그릇을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먹어라. 지금 밥 먹을 기분이에요? 먹으라고 했어. 제 목소리에 기세가 있었나 봐요. 둘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게 밥이야. 너희가 그날 먹던 치킨이 아니라. 첫 숟가락을 뜨는 걸 지켜봤어요. 밥은 누구나 먹지만 책임은 스스로 삼켜야 해. 강한 말이었지만 해야 할 말이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라. 내일부터 저 명함들 들고 찾아가서 도움받아. 엄마, 정말 돈은 안 돼요? 안 돼. 그럼 보증도요? 그것도 안 돼. 도윤이가 화를 냈어요. 엄마가 너무 매정해요. 혈육이 이럴 수 있어요? 혈육? 혈육이라는 게 돈으로만 증명되는 거야? 제가 반문했어요. 진짜 혈육이라면 내가 어려울 때 왜 외면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둘이 조용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가게에서 잤어요. 저는 따로 준비해둔 방에서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벌써 나간 뒤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명함 3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가게에 손님이 갑자기 줄어든 거였습니다. 평소보다 반도 안 왔어요. 무슨 일일까요? 우재가 걱정스러워했어요. 글쎄, 원래 장사라는 게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그런데 태성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왔어요. 아주머니, 인터넷 보셨어요? 인터넷을 내가 왜 봐?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태성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명 셰프에게 홀린 할머니의 진실이라고 써 있었어요. 글 내용은 더 심했어요. 제가 태성이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젊은 남자에게 홀려서 가족도 버렸다는 시기였어요. 이게 뭐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인이가 올린 것 같아요. 아이디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인연이 정말. 제가 욕을 할 뻔했어요. 댓글도 엉망이었어요. 사람들이 추측으로 온갖 말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었다느니 태성이가 저를 이용한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 왔어요. 해명을 해달라고요. 해명? 네, 이런 논란이 있으면 방송에 영향을 줄 수 있대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해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해. 네. 해명 안 해. 대신 고소할 거야. 태성이가 놀랐어요. 고소요? 응. 명예훼손으로.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상황을 듣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예요. 무고죄도 성립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아주머니와 셰프님의 관계가 순수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요. 다행히 증거는 많았어요. 방송국에서 찍은 영상, 푸드뱅크에서 활동한 기록, 병원에서 받은 검진 기록까지 모든 게 있었습니다. CCTV도 확보했어요. 제가 도윤이네 집에 갔던 날, 할인이와 만났던 카페,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재판 준비를 하는 동안 더 힘든 일이 생겼어요. 할인이가 방송에까지 나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한 인터넷 방송에 나가서 제 얘기를 더 자세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은 남자 때문에 정신을 잃으셨어요. 저희 가족을 버리고 그 남자랑만 지내세요. 보고 있으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희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매정하게 거절하셨어요. 가족보다 남자가 더 중요한가 봐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탰어요.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더 악플을 달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게에도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재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누명을 쓰게 될 줄 몰랐거든요. 드디어 재판 날이 왔어요.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할인이는 변호사도 없이 나왔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피고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방송을 통해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CCTV, 방송 영상, 의료 기록 모든 게 제 편이었습니다. 할인이는 제대로 반박도 못했어요. 거짓말이었으니까 증거가 있을 리 없었죠. 피고의 주장은 모두 허위 사실입니다. 원고와 윤태성 셰프는 순수한 사업 파트너 관계이며 원고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저희 편이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승소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을 법정에서 이긴다는 게 씁쓸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할인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말 어려워서 그랬어요. 어려우면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할인이가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받았어요. 큰 돈이었지만 제가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돈 어떻게 할까요? 태성이가 물었어요. 따뜻한 그릇 프로젝트 기금으로 쓸 거야. 프로젝트요? 노인분들이나 노숙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제가 1999년에 받은 푸드뱅크 봉사증을 꺼냈어요. 26년 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밥의 복지를 제도화하는 거야. 태성이가 감동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주머니.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렇게 해서 진흙탕 같던 싸움이 끝났어요. 제가 이겼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거짓에 맞서는 게 진실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2026년 초 저희 가게가 문을 연 지 1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저희가 1만 번째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날이었거든요. 1년 동안 1만 명에게 따뜻한 밥을 드린 거예요. 할머니 준비 다 됐어요? 우재가 매니저 조끼를 입고 왔어요. 그 청년이 이제는 제대로 된 매니저가 됐습니다. 요리 실력도 늘었고 가게 운영도 혼자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 다 됐어. 오늘 1만 번째 손님은 70 넘으신 할아버지셨어요. 평소에도 자주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이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가? 저희가 1만 번째 무료 식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세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 날에 내가? 네, 축하드려요. 제가 직접 끓인 국밥을 가져다 드렸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껏 만든 국밥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저희가 더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작은 행사도 준비했어요. 케이크는 아니지만 팥빙수를 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태성이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아주머니, 이거 받으세요. 제 옛날 국자였어요. 그런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뭔가 달라졌네. 금속으로 보강했어요. 이제 더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손잡이의 미음시옷 2002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고마워, 태성아. 아주머니 덕분에 저도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그때 가게 앞으로 누군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자원봉사 조끼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도윤이었어요. 그릇을 나르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쪽을 힐끔 봤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저도 고개만 끄덕였어요. 반갑다는 인사도 아니었고 용서한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도윤이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아무런 감정이 없더라고요. 미워하지도 않고 그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감했어요. 할머니, 뭘 보세요? 우재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과거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루 장사를 마무리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우재가 인사했어요. 너도 수고했어. 내일은 몇 시에 올까요? 평소 시간에 와라. 우재가 퇴근하고 태성이도 갔어요. 혼자 남은 가게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큰 냄비를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 냄비에서 얼마나 많은 국물이 끓었을까요? 1만 그릇의 국밥이 여기서 나갔어요. 1만 명의 배를 따뜻하게 채워준 거죠. 간판 불빛을 확인했어요. 미선국밥 연대라고 써 있었습니다. 태성이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혼자만의 국밥집이 아니라 함께하는 국밥집이라는 뜻이었죠.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밝았어요. 내일도 또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끓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우재에게서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내일도 맛있는 국밥 끓여요.
웃음이 나왔어요. 이 청년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진짜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태성이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아주머니 1만 번째 축하해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일 해요. 고마운 사람들이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복수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없어도 제가 더 잘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도윤이와 할인이가 저를 버렸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들이 저를 버린 건 오히려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덕분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태성이, 우재, 그리고 매일 오시는 어르신들까지 모두 제 새로운 가족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우유 하나 사서 마시며 걸었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밤이 좋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새로운 손님들이 오실 거고 새로운 국밥을 끓일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배를 따뜻하게 채워줄 거예요. 그게 제 삶이에요. 밥을 끓이고 사람을 살리는 삶. 처음 시장에서 국밥집을 시작했을 때와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다를 뿐이죠.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더 행복해 보였고요. 미선아, 잘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거든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됐구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외로움이 연대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끓이는 국밥처럼 제 삶도 따뜻하고 든든하니까요.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국밥을 끓일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을 말이에요. 그게 제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한미선의 이야기. 국밥으로 시작해서 국밥으로 끝나는 이야기. 하지만 정말로 끝난 건 아니에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까요. 냄비는 계속 끓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국밥을 만들면서 말이에요. 그게 제가 사는 이유고 제가 행복한 이유예요. 복수는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없어도 내가 더 잘 끓는 삶을 사는 일이었어요.